민법에서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에서 한 문제. 그래서 일단 민법에서 왜 한 문제나 두 문제냐. 민법은 이제 부동산 실명법 있죠. 오늘 다 배울 건데요. 이 부동산 실명법이 한 문제나 두 문제, 이 두 가지가 번갈아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 특별법이 5개가 있잖아요. 이 5개 중에서 5개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단 말이죠. 한 문제씩 나오고,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부동산 실명법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주택하고 상가하고요, 부동산 실명법이 모두 해서 몇 문제가 나오냐? 4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4문제는 민법에서만 4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기사법 있죠? 중기사법에서 여기에서요, 3문제 정도, 3문제에서 4문제가 또 남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오늘 배우는 문제가 7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까지 되는, 강의 시간은 별로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실무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사실 매매가 흔하기보다는 전월세가 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뭐다 줄고요. 실지 용도, 실지.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실지 용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뭐예요? 상가죠. 이 상가 건물인데요. 하고는 상가 건물이죠. 근데 이 상가 건물을요, 칸막이를 해가지고 만약에 원룸으로 주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주거용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실지 용도 이렇게. 자, 2번은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 줄고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예요? 지금 내가 계약을 할 때 이것은 학원이니까 상가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요, 학원을요, 원룸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아주 주거용으로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원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것이 용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주택이 상가가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줄고요. 무허가 건물도 되죠. 근데 무허가에다 박스하고요, 거기다가 지상물 매수 법적 이상권도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무허가 건물은 3가지가 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지상물 매수 청구권, 법정 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 맨 끝에 써, 옆에다가 맨 끝에 뭐라 쓰냐? 임차권 등기 X.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못해요. 알겠죠? 뭐를 못한다? 임차권 등기를 못해.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받지만 문제는 뭐냐? 나중에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권 등기라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를 못하죠. 왜? 무허가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또 뭐가 하나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이게 전세 계약을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낫느냐? 그 다음에 확정일자하고 전입 신고만 하는 게 낫느냐? 이거 자꾸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은 저한테 물어봐야 될 무슨 대상일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신축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하면 좋겠죠. 전세권 등기 안 하니까 돈이 안 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끝나가지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문제란 말이죠. 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경매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더디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나가야 되죠. 이사 가야 되죠. 문제는 내가 이 돈이 이 보증금밖에 없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또 못 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고 내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내가 그냥 전입신고까지 하고, 알겠죠? 확정일자로 마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세권 등기를 할 것인가? 만약에 전세금이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요, 여기요, 저당권도 있단 말이에요. 1순위에요. 그런데 여유는 있어. 내 전세금이 1억인데요. 건물은 5억짜리인데요. 2억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내가 1억이 들어가면 여유는 있어 보이죠. 사실 그 여유가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신용보증기금 있죠?
거기다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되죠. 전세금 보증 대출이요. 전세금에 대해서 만약에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우리를 돈을 좀 달라. 알겠죠? 그래서 서울신용보증기금에 보면 뭐를 할 수 있어요? 보증보험에 보면 우리가 전세 자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비해서 보증을 드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한 2억 정도 되면은 한 300 정도 할 거예요. 200이나 300 정도.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무작정 우리가 신청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뭘 하냐? 이제 조회를 하죠. 그 건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겠죠? 조회를 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조회를 했을 때요. 거기 건물이 도저히 자기네들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대출을 못 해준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대출을 못 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 건물은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뭐가 된다? 불안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면 보증보험에요. 알아보면 가장 정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울시에는 좀 이런 거 다 있어요. 이사자금 대출이랑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요 이쪽에서 1억을 와가지고 저쪽에 계약금도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다가요 이사자금 대출에서 계약금 대출, 잔금 대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도 이제 은행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신용을 따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약간의 신용을 보기 때문에요. 좀 그런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요즘 이제 지자체별로 다 각각 잘 완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설령 보증금을 만약에 못 받았을 때 어떠한 안전장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쉬운 판단은 뭐다? 보증보험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하는 방법이 있다?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이런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공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공증. 알겠죠? 그래서 공증을 써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만기일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를 인용하기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아시겠죠? 자,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는 참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여기 토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요, 이 저당권은 건물에 경매되겠지만 돈을 받아요. 대지에 대한 저당권은요, 대지에 대해서만 돈을 받아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우리 주택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요, 을의 토지 위에요. 이렇게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요, 을이요,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여기요, 병이요,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여기요, 이 을의 임차인은 토지하고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에서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서울에서요 1억 1천 이하는 3,70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최우선은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에 대한 경매가 2억이고요. 건물에 대한 경매가 2억 5천이다. 그러면 여기가 좀 더 양 좀 많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는요 3,700이니까 반띵하면 얼마가 되죠? 3,700이면 3,700이면 1,750이죠?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2,000 정도로 받고 여기서 1,700 정도 이렇게 좀 적으니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알겠죠? 액수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 그래서 모두 합해가지고 얼마를 받는다? 3,700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한다? 이것을 공동저당 있죠? 우리가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을 해야 하는 것을 하잖아요. 이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저당권에서 보면 공동저당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 동시배당에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주택임대보호법 제8조 최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토지는 을이고 건물은 갑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지의 경매되면서 돈을 받지는 못해요.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했는데 어떤 이유로 건물이 경매가 취하가 됐어. 그럼 뭐만 경매됐죠? 대지만 경매됐죠? 대지의 경매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지금 우리가 미등기 무허가도 된다고 그랬죠. 주택임대차는. 내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경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만요?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그러면 대지의 경매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요. 맨 처음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의를 했는데요. 나중에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바뀐 이 토지의 경매등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 처음에 어떻게 했으니까요? 동일했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해되셨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한번 보시죠. 하나 안 했네요. 자,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기 대지요. 이 대지에 A가요, 저당권이 있어요. 먼저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2월 1일, 3월 1일, 그 다음에 4월 1일요, 병한테 4월 1일 임대차요. 임차인. 이런 경우는 이 대지의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지의 경매되면서는 돈을 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땅 위에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토지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대지에 만약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럼 대지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 이제 중개를 할 때 우리가 무작정 뭔가를 중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를 하다 보면 확인 설명서 쓰죠. 확인 설명서 쓸 때 등기부 등본 떼고 토지 대장 때 뗀단 말이죠. 건물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그런 거 뗐을 때 과연 언제 토지에 등기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건물은 언제 신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건축됐다. 그런 경우는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가 상가였단 말이죠. 상가였는데 여기가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상가 건물인데요. 상가인데 근저당권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요 계약이 됐죠. 계약이 여기서 뭐로 바뀌었냐? 중간에 주거용으로 바뀌어요. 주거용으로. 맨 처음에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주거의 용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뭐가 있다? 근저당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요 의뢰한 사람이 임차인으로 이렇게 오겠죠. 임차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토지를 보면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면 토지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요 건물 있죠. 건물이 상가였을 때 저당권이 있는데 상가가 주거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주거로 바뀌었을 때는 이 근저당권자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더 우선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지금 뭘 보느냐? 우리는 주택임대차죠. 이태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지 용도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부상 용도는 처음에는 상가였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이 상가 건물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뭐다? 주거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것을 우리는 주거다.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184페이지 그 위에 봐봐요. 4번 대지를 포함한다. 기억. 대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신청 후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만 치하 줄고 건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치하 건물을 치하했죠. 치하해도 대지의 경매되면서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니은은요 임차주택이 미등기다. 그럼 봐봐요. 건물이 미등기죠. 이런 건물이 미등기가 어떻게 돼요? 건물은 경매가 안 되겠죠. 그러면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그러면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만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은요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 여기 나왔죠?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소액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뭘 한다? 우선한다. 니은은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을 임차한 자는 대지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니을 이제 잘 보시면 되죠. 자, 5번요 미등기 전세.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여러분 봐. 우리는 여러분 전세권이라는 게 뭐냐? 전세권은요 반드시요 전세금을 주고요. 전세금을 주고 전세금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임대차는 뭐죠? 임대차? 보증금은 중요하잖아요. 임대차는요. 보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차임, 월세를 지급해야 돼요.
이런 미등기 전세는 뭐예요? 미등기. 월세는 없어요. 그런데 전세금만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민법에 있어서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취급한다. 일시사용이 뭐죠? 일시사용은 모텔에 들어가서 잠자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서 여러분요 2, 3일 자죠? 그것을 뭐란다? 일시사용이라고 하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7번에 법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인요? 법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좀 이따 우리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인정한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적용 범위에서 이제 7번에 썼는데 이 7번은 밑에 있죠. 그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걸 보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대항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임차인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격리가 됐을 때 내가 쫓겨나느냐, 내가 더 살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 말들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보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크게요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대항요건. 이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해야죠.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날 이 길이라고 그래. 이 길 오전 0시부터 뭐가 발생하냐? 대항력이 발생해. 대항력.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가 대항력이란 말하고 대항요건하고는 다른 말이죠. 왜냐면 대항요건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죠. 여기까지를 대항요건. 이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그것을 뭐란다? 대항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항요건과 대항력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대항요건하고 대항력하고를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어. 사법시험도요 다 그랬었단 말이죠. 알겠죠? 구별하지 않고 쓰니까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임차인요 보증금 1,000만 원에요. 월세 100만 원으로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해서 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요 집이요 5월 1일 날 집이 바뀐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병으로. 이 병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신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양수인, 신소유자 이렇게요. 5월 1일 날 이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이 임차인이 만약에 원칙적으로 임차인은요 전입신고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럼 뭐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없다. 그럼 대항력이 없다는 말의 뜻은 임차인이 5월 1일 날 집을 사가지고 을한테요 내가 이 집 샀으니까 너 이제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요 나는 지금 아직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보증금도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을이 갑하고 계약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했잖아요. 이것을 이 을하고 갑하고는 이 사람은 둘이 말한다 계약의 당사자죠. 이런 계약의 당사자는 항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두 당사자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등기가 중요하잖아요. 계약서를 딱 쓰죠. 계약서를 쓰면 그것이 등기가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이 갑이 을한테 아니고 을이 아니고 병한테, 정한테, 무한테, 제3자한테 똑같은 내용을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3자가 그 내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 의뢰가 간 사람은 계약은 두 사람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 10월 1일까지인데 내가 갑한테 준 1,000만 원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1,000만 원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병이 을한테 너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은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는 살다 나갈래 이걸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존속기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증금은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줬죠? 갑한테 줬어요? 병한테 줬어요? 갑한테 줬죠? 그래서 보증금은 갑한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받을 수 없다? 병에게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여기요 100만 원 월세죠. 이 을이요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거나 또는요 등기를 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해.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간에 여기서 5월 1일 날이요. 갑에서 병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 병을 양수인이라고 하죠. 양수인. 그런데 이 병이 뭐라고 한다? 집을 사가지고 을한테요. 너 나가 그러죠. 5월 1일 날 나가 이러죠. 그럼 을이 뭐라고 한다? 나는 갑하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것을 뭐 했다? 등기했다. 그것을 뭐 했다? 전입 신고를 해서 뭐가 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나는 언제까지 살고 나가겠다? 1월 1일부터 아니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는 살다가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원래 이 을은요 누구한테 보증금을 줬죠? 갑에게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럼 원래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갑에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갑에게 받지 않고 그것을 누구한테 받는다? 병한테 받는다. 왜요? 10월 1일이 됐을 때 이 집 주인은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 당시 임대인 집주인한테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너 보증금을 나한테 돌려 병한테 받아. 병 너가 나한테 보증금을 줘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존속기간하고 보증금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그래서 대항력은요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갑이 아니고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대항력은 뭐라고 나온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자.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뭐란다? 대항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다. 이렇게.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 을이요 갑자기 갑에서 주인이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어떤 생각을 하죠? 을은요 갑이 좋아가지고 집은 좀 낡고 그러지만 이 갑하고 계약했어. 너무 주인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주인이요 갑에서요 병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병을 딱 봤더니 병은요 사람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알겠죠? 성깔 더럽고요 목소리 걸걸해가지고요 와가지고 위아래로 사람이 훑어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집주인이 바뀌면 내가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계약기간까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라 한다? 이것을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의를 제기하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그러니까 이 을은 대항력이 있다 해가지고 언제나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안에 뭐냐면 이의를 제기하면은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항력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민법의 임대차에서 똑같은 대항력이고,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의 대항력은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서의 대항력은 첫 번째 보증금하고 보증금 보장받고 전속 기간을 보장받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해.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이 대항력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경매시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 이게 중요해. 경매할 때 이 대항 요건이 항상 나 죽느냐 경매됐는데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나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여기서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말소 기준 권리 뭐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 B, C가 이렇게 있다면 A, B, C가요. A가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요 임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저당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이러면 경매가 되면 항상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을구, 갑구도 중요하고 을구도 같이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을구를 딱 봤더니 여기에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3번이 근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있는 걸 다 찾아. A하고 어디죠? C죠. A하고 C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A죠. A가 말소 기준이라고 그래. 말소 기준. 여러분들이 경매 가서 배우는 거 이거밖에 안 배워. 알겠죠? 그래서 이게요 말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말소 기준. 됐나요 지금? 그러면 이 A 이하는 전부가 다 뭐 한다? 소멸해버려. 이것을 소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이 건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있겠죠? 경락받은 사람이요. 여기 만약에 경락받은 사람이 이게 5억에 경락받았다. 그럼 2억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경락되면서 모두 다 경매하면 다 없어지고 A가 2억을 받아가고 B가 2억을 받아가고 C가 1억을 받아가고 C는 1억을 손해보는 거죠. 경매대금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5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에 돈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집에 잘못 들어가면 손해볼 가능성이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멸주의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이렇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C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가 뭐냐면 임차권이에요. 임차인이 제일 먼저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요 근저당이 있어요. 여기요 저당권이 있어요. 이렇게요. B하고 C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잘 봐요. 여기요 을이요. 을이 경락인이잖아요. 경락인 을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2억, 2억, 2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매가 되면 이제 빨리 찾는 거죠. 경매가 되면 빨리 찾아. 뭘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가 압류, 등기부를 보고 빨리 찾아. 봤더니 여기요 근장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둘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얘가 기준이 돼. 말소가 되는 기준. 그래서 얘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해. 이것을 소멸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임차권은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소멸하잖아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경락인이 책임을 져요. 경락인이. 그래서 여기서 2억, 2억, 2억이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요 이 건물 가격이 5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5억. 5억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5억 정도가 된다. 이 건물 가격이요.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내가 5억이라고 생각하면 5억에 들어가면 돼. 알겠죠? 그럼 어때요? 2억, 2억, 2억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눠갔든 말든 부족하든 말든 그건 지네 알아서 하고. 그런데 여기는 뭐죠? 내가 5억에 만약 경매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A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하니까 을이요 인수에 을이요 책임진다 이 말이죠. 을이 책임지니까 을은요 5억 주고 또 2억을 또 책임지니까 7억에 사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경매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야죠. 그래서 경매를 한번 참아. 한번 참으면 20%가 차감이 돼. 보통 경매가 별로 없는 데는 30% 차감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울 같은 데 이렇게 서울이나 이쪽 경기도 이쪽은 거의 20% 차감을 해. 그래서 한 번 경매가 유찰되죠.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 20%니까 1억이 차감이 되죠. 두 번째 경매할 때는 4억부터 시작을 해. 4억부터. 그러면 이때 4억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큰일 나죠. 또 한 번 참아. 그러면 4억에 20% 8천이 또 차감이 돼. 그럼 3억 2천이 되죠. 여기에 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또 참아. 알았죠? 그러면 또 3억 2천에서 6,400이 되죠. 6,400이 또 깎여. 그럼 그때 이제 들어가죠. 그럼 6,400 깎인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때는 이제 쌓일 대로 쌓였으니까 서로 이제 온 동네 이제 이런 경우는 경매에 들어갈 때 한 20명 정도 달라붙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요 3억 언저리에서 써야 되겠죠. 3억 언저리. 3억 100만 원이라든가. 알죠? 그래 어떤 사람은 3억 100만 원, 3억 100만 원 100원 이렇게 쓴단 말이죠. 3억 100만 원 100원. 왜냐하면 이 100원 가지고 더 넘냐 적냐 뜨니까 끝에 보통 100을 붙인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걸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인수되죠. 인수. 내가 끌어안죠. 누가요? 경락인이. 그래서 이것을 인수주의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임차권은요 어떻게 돼요?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경매가 소멸되는지 소멸되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다 뭘 한다? 등기를 하는데 이 임차권은 등기한 경우는 거의 드물단 말이죠. 뭐래가 전입 신고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뭐 등기 있죠. 등기. 예전에는 등기의 순위는 효력은 등기가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되게 간단했어. 그래서 등기부를 딱 봤는데 아직 저당권이 없어. 아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고 내가요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전입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등기부의 효력은 언제예요? 등기가 완료됐을 때요. 접수할 때요. 접수요. 접수하고 등기가 완료가 되죠. 완료가 될 때 옛날에는 등기가 보통 뭐 일주일 걸리고 15일 걸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등기하고 접수 시하고 완료 시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그래서 보통 2, 3일이면 바로 등기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도 2월 1일 등기가 접수돼가지고 2월 3일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는 2월 3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2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전번에 한번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등기를 보니까 깨끗하니까 내가 월세로 들어갔는데 저당권자가 1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돈 못 받았다. 이게 어찌 된 거냐. 주인한테 사기다 아니다.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은 주인들도 등기부의 효력을 알고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등기가 언제 됐는지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으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직에서 공부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중개업을 할 때는 항상 특약사항을 미리서 그냥 딱 써놔. 부동문자로. 알았죠?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등기 날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기 전까지 전입 신고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접수라든가 그 외의 등기를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허용했을 때는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그냥 부동문자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계약서에 딱 집어넣어놔야 돼. 알겠죠? 그래야만이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력이겠느냐?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인데 오늘 딱 계약서로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어제 등기가 접수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그럼 누가 1번이다? 저당권이 1번. 나는 몇 번? 2번으로 밀려나면 나는 이런 집에 난 들어왔다 안 들어왔더라.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았겠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자가 이제 확인 설명을 할 때 등기부만 쳐다보고 하면 큰일 나. 등기부를 쳐다보고 누구한테요? 매도인한테 또는 임대인한테 그 사항을 확인을 하고 확인한 사항을 어떻게 한다? 계약서에다 기록을 해야지. 계약서에다 기록을 했으면 내 책임이 뭐간다? 면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약서 쓸 때 반드시 확인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입신고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등기가 경유되거나 등기가 접수되면은 그 모든 책임은 누구의 책임으로 한다?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책임을 한다.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 알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 지금부터 바라는 것은 등기가 접수가 돼서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설명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임차인이 빠른지 임대인이 빠른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주택의 인도 플러스요 전입신고를 하죠. 이 전입신고하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 이 대항력하고 여기 뭐다? 여기 저당권 등기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 누가 빠르냐.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여기 1번하고 2번이 있어. 여기는 뭐냐면 같은 날짜 2월 1일 주택을 인도받고 2월 1일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거 2월 1일 같은 날 9시에요 저당권 등기를 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갑의 건물에 임차한 을은 물건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격려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같은 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누가? 그럼 이건 9시죠. 2월 1일 9시. 여기는요, 2월 1일하고 2월 1일 그럼 언제요? 2월 그 다음날이니까. 2월 2일 0시라고. 2일이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이 빨라. 우리가 이러면 확정일자 도장받죠? 계약서가 도장받죠? 그 도장받는 것은 확정일자는 오늘부터 효력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는 내일 새벽, 내일 밤 0시부터 효력이 있어. 이해됐죠?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면 되죠. 확정일자고 등기는 그날부터예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빨라요? 저당권하고 확정일자가 빠르고. 됐죠 지금? 그럼 봐봐요. 두 번째요. 여기는요 2월 1일, 여기는요 2월 4일, 2월 4일, 여기는요 2월 5일 이렇게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4일이죠. 두 개가 모두 합한 날이 언제죠? 2월 4일이죠. 그러니까 언제다? 대항력은 2월 5일 몇 시다? 0시 이렇게. 알겠죠? 여기는 2월 5일 몇 시? 9시 이렇게. 누가 더 빨라? 여기는 여기가 빠르고 여기는 여기가 더 빠르죠. 0시가 더 빠르죠. 뭐죠? 2월 5일 0시가 빠르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오냐? 전입신고 후 그 다음날. 전입신고 후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전입신고 후 그 다음날이니까 누가 무조건 빨라요? 전입신고가 무조건 빨라. 왜? 그 다음날은 아무리 빨라봤자 공무원들 몇 시에 오픈해요? 9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0시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요. 지금 여기 봐봐. 이게 지금 누가 빨라? 저당권이 1번이고 임차인이 2번이죠.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당권이 1번이고 임차인이 2번이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임차인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죠. 이거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럼 시험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뭐라 나오냐? 여기는 뭐죠? 저당권이 먼저죠? 그럼 이렇게 나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병한테 저당권 등기했다. 여기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또는 후에 전입신고하고 난 후에 이렇게 뭐를 했다? 저당권을 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그 다음날 누가 빠르다? 임차인이 빠르다. 이걸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그냥. 알겠죠? 같은 날 저당권이 빠르다. 확정일자가 빠르다.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 그 다음날 확정일자. 누가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다. 이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대항력을 배우는 것은 이것 때문에 대항력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임대보호법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러면 우리가 신고라고 하는 것이 뭐니까?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이. 신고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전입신고. 우리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죠? 신고가 뭔가? 첫 번째 봐봐. 일단 우리가요, 작성을 하죠? 신고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출해서 뭘 한다? 접수하죠. 접수하고 이걸 뭐다? 검토하죠. 공무원이요. 검토하고 수리하죠. 수리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등재를 해. 주민등록부에 등록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신고라고 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뭐를 신고라고 하는가? 접수를 신고라고 하는가? 수리를 신고라고 하는가? 등록을 신고라고 하는가? 뭐를 신고라고 한다? 수리를 주민등록 전입신고라고 그래요. 수리된 것은. 그래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요, 작성을요, 10번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10번지로 접수가 돼가지고, 10번지로 검토가 돼가지고, 10번지로 수리가 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착각을 해가지고요, 100번지로 동그라미 하나 더 쳤단 말이죠.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래도 10번지로서 효력이 있는 거. 10번지로 효력이 있어. 공무원의 잘못으로. 어디를 신고니까? 수리가 신고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잘못했어. 주민등록부에 잘못됐어. 그래도 필요 없다. 알겠죠?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10번지로 했는데요. 100번지로요? 10번지로 100번지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럼 공무원이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발견 못해서 100번지로 수리가 돼가지고 100번지로 등록이 됐던 거죠. 주민등록부에 됐어. 이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처음부터 내가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내가 똑바로 신고했어. 내가 똑바로. 그런데 공무원이 뭐라냐? 여기 있어요. 공무원이 10번지로 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요. 100번지로 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검토하다가 발렸어. 공무원이. 나 똑바로 신고했는데. 알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가리키는 대로 100번지로 해가지고 100번지로 수리가 돼가지고 100번지로 등록이 됐단 말이죠. 이건 대항력이 없어요. 공무원이 왜요? 우리가 수리가 신고죠. 수리되기 전에 발렸으니까 신고가 지금 됐어? 안 됐어? 안 된 상태죠. 수리가 안 된 상태니까. 그것을 새로운 것을 쓴 것은 뭐죠?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걸 조심해야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신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된 경우? 수리된 걸 신고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어떤 걸 전입신고라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임차인 내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시골에서 이제 아버님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님 어린 아이를 위해서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 5천이에요. 월세 10만 원 내기로. 그런데 아들님 이름을 쓰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A가 사죠. 그럼 A가 주택을 뭐하고 있다? 인도받고 있죠. 인도. 그리고 그 아이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 거기에. 그러면 아이가 인도받고 아이가 전입신고 돼 있죠. 그럼 그것을 뭐란다? 아버지의 전입신고, 아버지의 인도로 봐줘. 그러니까 대항력이 발생한다, 한다. 그래서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중요하고. 그럼 봐봐요. 아까를 봤는데, 여기 LH공사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래서 이 LH공사 같은 데 보면, LH공사는 보다 법인이잖아요. 그럼 법인은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민법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아, 법인은. 회사 있죠, 회사? 회사는 전입신고를 못 하니까. 그런데, 이러면요, 우리 보면, 여기 이제, 어디나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러면요, 나중에요, LH공사가 딱 들어가면 임대주택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임대주택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의 우선순위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뭐 나오냐? 첫 번째, 모자가정이야, 모자가정. 편부모, 편부. 알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집을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여기 빌라 같은 것을 LH공사에서 3층짜리 빌라를 LH공사 또는 1층이나 2층, 3층이나 이런 것을 빌리죠. 그래서 한 10년 단위로, 보통 8년에서 10년 단위로 빌려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올 수리를 해요. 올 수리해가지고 이 집을 빌릴 때는요, 1억에 100만 원으로 LH공사에서 빌리죠. 그래서 정작 미혼부들한테 이렇게 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걸 소수자를 보호하는 제도잖아요. 이렇게 줄 때는 얼마 주냐면 1,500에 30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죠. 턱도 없이 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주거 생활해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LH공사는 법이니까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예전은 그래서 보호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되면 LH공사가 돈 떼이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그런데 지금은 LH공사에서 여기 집을요, LH공사에서 임대해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을한테 지금 주죠. 미혼모한테 주죠. 그럼 이 미혼모가 들어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미혼모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줘? LH공사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을 어디서 잘하냐? LH공사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 같은 것은 HS공사죠. 서울도시개발공사. 알겠죠? 그래서 SH공사라든가 또는요,
우리가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회사가 중소기업이요. 회사의 직원들의 그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을 빌리죠. 아파트라든가 빌라를 빌려가지고 그 회사의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그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줘? 중소기업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법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데 되는 것이 딱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두 번째 지방공사. 세 번째 뭐? 중소기업. 알죠? 이것 빼고는 이건 예외죠. 예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시험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 원칙으로 맞아요. 원칙을 묻는 거니까. 그런데요, 모든 법인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뭐건 들어가니까. LH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들어가니까. 모든 법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원칙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OX, O. 맞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 다세대 주택,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다가구, 집주인이 한 명 있는 경우 있죠. 3층인데 집주인 하나야. 다 가구죠. 이런 경우는 집원만 기록하면 돼. 집원만. 그런데요, 아파트는요, 동, 호수, 집원을 다 기록해야 돼. 동, 호수, 집원. 그런데요, 다 가구는 단독주택은 뭐만 기록하면 돼? 집원만 기록하면 돼. 그럼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죠. 봐봐요.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집이요. 이렇게요.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이요. 여기서 보면 그냥 1층처럼 보여. 여기서 보면. 근데 문제는요, 이쪽에서 보면 뭐야? 반지하야, 반지하. 이쪽에서 보면 길이 이렇게 돼 있어. 길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길이요. 여기서 보면 반지, 여기 유리창 보면 조금 보이잖아요. 그런 집 있죠? 여기서 보면 뭔데? 여기서 보면 1층인데. 이걸 뭐란다? 우리 이것을 지층이다. 이렇게 지층이다. 알겠죠? 들어가는 거 뭐란다? 반지하, 지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지층이니까 지층 101호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1층 101호, 여기가 2층 101호 이렇게 해야죠. 근데 주인들은 지층 101호 해놓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줘. 왜? 이쪽으로 들어가면 보면 1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101호로 하죠. 101호. 여기요 201호, 여기는요 301호 이렇게 하죠. 알겠죠?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 허가 받을 때는 어디로 되냐? 지층 101호로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문에 붙일 때는 뭘 붙이나요? 그냥 1층 101호, 2층 101호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그냥 우리 전입신고할 때는요, 그냥 내가 101호로 계약했잖아요. 그럼 101호 보고 그냥 1층 101호로 전입신고한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는 뭐로 돼 있다? 지층 101호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관물에 쓰여 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만약에 건물에 우리가 빌라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빌라 보면 단지가 이렇게 세 동이 이렇게 있다, 세 동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는 가동이고 나동이고 다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동 101호인데요. 가동 101호.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 주인이 평생 손이 영어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A동, B동, C동 이렇게 놓은 거 여기다가 밖에다가 A동, B동, C동 붙여놨잖아요. 그러나 자기는요, A동이니까 A동 101호로 전입신고했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았죠? 가동과 A동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 가나 다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불과하고 누가 보더라도 들어갈 때부터 여기서 쭉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건물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앞에서부터 1동, 2동, 3동,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설령 가동을 A동으로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헷갈릴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단지 그것은 순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건물이 쭉 들어갔는데 건물이 여기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쭉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순서에 불과하니까 그런 경우는 관계없다. 이런 판례도 있기는 있어. 그렇게 되려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 앞에부터 문 열고 갈때 저기서부터 101호는 하지 않잖아, 우리가 관념상.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파트가 여기 쭉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101호 때문인지 여기서부터 101호 때문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입신고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우리가 전입신고할 때는 가장 먼저 대장을 보는 게 제일 낫죠. 대장.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뭘 본다? 우리가 보통 등기부를 많이 보죠?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기록해야 된다.
실제 외부에 평가되어 나와 있는 그 동호수 있죠? 그것은 현관물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은 아무 필요짝에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대항력 한번 보셔요. 자, 185페이지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죠. 이 길 오전 0시부터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임대인하고요. 그 박스 안에 왼쪽에 갑하고 을하고 거기에다가 2월 1일이라고 써봐. 2월 1일.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매매라고 돼 있죠. 매매. 거기다가 3월 1일이라고 써봐. 3월 1일. 그러니까 먼저 임대차를 하고 나서 나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을은요 전입 신고가 안 되어 있고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을은 기간이 끝나면 누구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한다? 임대인 갑에게 청구해야지 양수인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른쪽을 봐봐요. 오른쪽 똑같이 써.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매매에다가 3월 1일 했어요. 그런데 이 을 봐봐. 을은 전입 신고가 돼 있네. 그러니까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네. 대항력이 있으니까 을은 병에게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외로 봐. 예외. 이의를 제기한다.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럼 봐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것이죠. 봐. 여러분 집주인이 집할 때 뭐래요? 월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살 거예요? 나갈 거예요?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보통 물어봐요. 알겠죠? 물어봐.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말한다? 나간다. 나간다 이 말은 나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나 보증금 당신이 줘. 나 나갈 테니까 너가 보증금 줘. 이 말이죠. 그럼 집주인이 뭐라 한다? 그럼 내가 보증금 내줄게요. 내주죠. 그런데 뭐라 한다? 아, 저 그냥 살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나는 뭐를 주장하고 있다? 대항력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고. 나갈게요.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보증금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걸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봐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대차, 2번부터 우리 설명했으니까 임차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고요. 다 가구 줄곳이고, 지번, 동그라미 지번, 다 세대 줄곳이고요. 동호수 지번이죠. 4번요. 현관문의 표시가 101호예요. 건축물 대장도 101호인데요. 등기부는 1층 101호로 되어 있어요. 101호로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우리 여러분요, 대장하고 등기부 중에서 어디가 더 사실관계는 누가 더 우선해요? 대장이 우선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중요시하잖아요. 대장은 사실관계를 중요시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입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러면 등기부대로 전입신고하면 어떡하냐?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고 경매가 됐을 때는 등기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맨 처음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허가명이 있죠. 건축 허가 받을 때 좌측은 101호, 우측은 102호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 되고 난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될 때는 오른쪽이 101호, 왼쪽이 102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뭘 기준한다? 건축 허가를 할 때 설계 도면이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허가의 설계 도면을 우리 일반인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건물주만 볼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죠.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건축 설계 도면은 건축주만 구청에 가서 받아볼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내막을 확인할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없다 보니까 나중에 경매가 되거나 그랬을 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벌써 점유계정이요. 6번을 먼저 봐.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하고요. 접수하고 수리하고 등재가 되죠. 수리를 뭐란다? 신고라고 하죠. 신고. 기억 봐봐. 기억. 오른쪽 기억.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요. 행정청이 수리 동그라미 수리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니은은요. 공무원의 착오로 직원이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래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그것은요.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결국 수리되기 전 그래서 착오로 수정을 요구 잘못된 지번으로 신고가 됐죠.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1번하고 5번을 하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5번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죠. 발을 봐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요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 을이요 다시 이것을요 5월 1일날 병한테 전대차를 줘요. 이 사람은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이 사람을 한다?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5월 2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전차인은요, 이 을한테요, 전대차 보증금 1억을 줬겠죠? 을은요, 갑한테 보증금을 줬겠죠? 알겠죠? 이 사람은 을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5월 2일 날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전입신고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5월 3일 몇 시부터? 0시부터. 이 5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을한테 생기느냐, 병한테 생기느냐, 이 말이죠. 누구한테 생긴다? 누구한테 생겨? 을에게 생긴다, 을. 이걸 뭐란다? 이것은 무슨 점유자다? 직접 점유자. 이걸 무슨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 5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와, 이거 왜 그런가? 이런 봐봐요. 우리 봐. 내가 돈을요, 빌려준 적도 없어. 빌려준 적도 없는데 갑의 집이 경매가 됐어.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경매가 됐어.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을은 누구한테 돈을 줬어? 갑한테 돈 줬잖아요. 병은 누구한테 돈 줬어? 을한테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을한테 받아야 되고 을은 갑한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으면 이 사람은 무슨 신고를 해? 전출신고를 해야 돼. 전출신고.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전출하고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전출신고하면 이 사람은 5월 1일 날 전출신고하면 대항력이 없어져. 우리나라는 등기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전출신고했죠? 그러니까 을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전차인이 들어와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죠. 그러면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치게 왜 그러냐? 이 병은 을한테 돈을 준 적이 있지만 갑에게는 돈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차인 병한테 아무리 대항력하고 우선배정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병은 갑의 건물에서 돈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아무것도 없죠. 누가 돈을 받아가지고 을이 돈을 받아가지고 병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전입신고를 을의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아까 가족의 전입신고를 아빠의 전입신고로 봐주듯이, 알겠죠? 그래서 병의 전입신고를 을의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무슨 점유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1번이단 말이에요. 1번. 뭐라고 나왔죠? 거기요.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하죠?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은 뭐란다? 간접점유자. 거기 박스에 임차인 간접점유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 5번 봐봐. 이제 5번. 5번 여러분 이런 거 봐. 여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요, 2월 1일 날 저 주택을 인도받고 이 사람이요,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했어, 등기. 그럼 이 사람 집이죠. 등기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 갑이 여기서 5월 1일 날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 임차인. 맨 처음에 이 사람 누구였죠? 등기돼 있으니까 이 사람 맨 처음에 누구였어요? 소유자. 자기가 집주인이었는데요. 집을 을한테 팔고 다시 월세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을한테 등기는 언제 줬냐? 10월 1일 날 등기를 줬어. 을한테 등기를. 그럼 이 사람은요,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차인이다? 여기 5월 1일부터 임차인인데, 등기는 10월 1일 날 등기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언제부터 보호를 받는다? 언제부터 보호받아? 언제부터? 10월 2일 0시부터 10월 1일. 이러면 그냥 특별법은 강의를 몇 번 했는데 아예 안 듣나 봐요. 공부를. 알죠?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10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요. 10월 2일. 왜 그러는가? 우리가 여러분 혹시 부동산 등기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공시법이라고 하죠? 그럼 공시법이 뭐예요? 공시법이 뭐예요? 그게 공시법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공시법은 그게 공시법이죠. 그래서 공적인 장부를 게시해놨다 이 말이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걸 공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가 공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입신고가 공시다? 그 말은 내가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건 지금요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지금도 10월 1일 되기 전까지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갑 앞으로 등기돼 있죠. 10월 1일에 등기됐다는 것은 그러면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이 갑 앞으로 더 여전히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등기를 딱 찾아봤더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갑으로 돼 있죠. 그럼 갑을 누구로 알아요? 아, 소유자라고 알지 누군지 누구로 알아요? 갑을 소유자라고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을 소유자라고 알죠. 그러니까요, 갑은 소유자니까 임차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공시라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임차인으로 보여야 되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가 있으니까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보호받아요? 등기해준 그 다음날 0시부터. 그게 바로 뭐냐? 5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그럼 이게 더 비스무리한 걸 지금부터 이제 여기는 지금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때는 예전에 시험이 났는데 하도 안 나와가지고 뺐어. 너무 길어가지고. 자, 봐. 이게 뭐냐면 LH공사예요. 아파트예요. LH공사 아파트예요. 갑이에요. LH공사가요. 그런데 여기요. 2층은 의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보증금이요. 1억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 살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것을요. 병이요. 병을 뭐냐? 전차인이에요. 전대차를 줬어. 전대차를 줬어요. 중간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차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5년 살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임대주택 보면 내가 뭐 할 수 있죠? 분양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 언제요?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이 을이요. 등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다. 임대인.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전차인이다, 임차인이다. 이 사람은 이제 임차인으로 되죠, 임차인. 이 사람은 임대인이니까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죠. 이런 상태에서요, 이 을이요, 같은 날 5월 1일이요, 정한테 은행에다 돈을 빌고 근저당을 해준 거예요. 근저당을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이 정하고 병하고 누가 더 빠르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요? 경매가 만약에 됐을 때, 근저당이 빠르면은, 아까 얘기했죠.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이하는 전부가 다 어떻게 돼? 소멸하죠? 우선 이해되시죠? 근데 임차인이 빠르면요? 근저당이 2번이면요? 경매가 돼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누가 더 빠른가?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누가 더 빠르다? 누가 더 빨라? 누가 더 빠르냐? 자, 팔가 뭐라 했냐? 임차인이 뭘 한다? 부장받아서 등기하죠? 등기하면 여기요, 동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을.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해. 이 사람도요, 등기하고 나서 같은 당일 저당권 등기를 했죠. 당일 저당권 등기를 했죠? 누가 더 빠르다 그러면? 왜 임차인이 빠르다? 이건 동시니까, 이거 같은 날인데, 여기도 같은 날인데. 여기 등기가 먼저니까? 그럼 여러분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누가 더 빨라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소유권이 우선해? 아니, 그냥 우선적이래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이 우선하지 우선적이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소유권하고, 여기 저당권하고 누가 더 우선해요? 여기 소유권하고 근저당은 누가 더 우선해? 여기서는. 왜 소유권이 우선해? 뭐라고 끝까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알겠죠? 누가 더 우선해요? 누가? 여러분 등기법 안 배웠어? 국내 최강 국합성? 알겠죠? 여기는 뭐예요? 소유권을 뭐라고 그래? 소유권을 갑구라고 얘기해. 여기 근저당은 뭐라고 그래? 을구라고 해. 이 갑구와 을구를 동구라고 그래? 별구라고 그래? 이거 별구라고 그래요? 별구는요, 각각 다르죠? 별구죠? 별구는 뭐대로? 접수번호대로, 접수번호를 순서 따지죠. 이 사람이 먼저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을 해봤죠. 여기가 접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접수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하죠. 여기가 소유권이 저당권보다.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임차인은요, 동시니까. 소유권이 등기하자마자 이 사람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우선한다? 결론적으로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많다. 우선한다. 그래서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제 할 것인가? 우리가 같은 구에서는, 동구에서는 뭘 보는 거죠? 동구. 여러분, 동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같은 구란 말이죠? 같은 구, 이거 뭐죠? 봐봐. 같은 구는 갑구잖아요. 갑구는 소유권만 하죠?
1번, 2번, 3번, 4번 이걸 무슨 번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구에서는 손위번호를 하는 거잖아요. 동구는 손위번호대로 서로가 갑과 구가 서로 다르면 별구잖아요. 별구는 뭐대로 접수번호가 누가 빠르냐, 접수번호. 등기할 때 접수번호. 알았죠?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상당히 여러분요, 뭐를 아느냐, 민법의 임대차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당권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만이 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것은 한번 들으면 다른 거다 다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하나하나 사건이 하나하나 뭐 같이 연결되고 그런 거 없어. 얘는 얘고 얘는 얘야. 알겠죠? 그러니까 듣기만 똑바로 하면은 우리가요, 문제를 보통 민법에서 우리 민법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중개사법 두 문제 나오면 엄청나게 내용이 많이 나온 거죠. 문제가 네 문제 정도 나오면.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 밖에 나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건 모르고 중개했다? 여러분 1년 내내 돈 버는 거 있잖아요. 한 키에 날아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고 대학력 교류 발생 시기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데요. 그래서요, 잠깐 조금 있다가 이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